2030년 좀비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년이 흘렀다.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인류는 항상 그래왔듯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끔찍하고 황폐해진 세상에 적응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대부분은 이 역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데 가장 중요한 빌어먹을 좀비들에 대한 생존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물론 운 나쁘게 감염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나는 며칠 전 이곳에서 내 소중한 일을 잃었고 이곳에서 지낸다면 정신을 붙잡기 힘들 것 같아 거처를 옮기려고 한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곳을 거처로 삼을 것을 대비하여 생존 규칙을 남긴다. 여기를 찾아왔다면 기본적인 생존 규칙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큰 소리를 내지 않을 것, 그것들의 머리를 노릴 것, 감염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니 가차없이 쏴 죽일 것 등등. 내가 남길 것은 저것들을 잘 모른다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드론 개체는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흔히 마주할 수 있는 개체다. 이들의 완력과 치악력은 평범한 성인 인간과 비슷하거나 좀 약하며 무는 것은 맨살만 아니라면 우리가 봄, 가을에 입고 다니는 옷으로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들의 혈액, 타액이 눈이나 코, 입에 접촉이 된다면 감염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1-1. 드론은 제일 처치하기 쉬운 존재이며 소화기 정도의 무기만 있다면 언제든지 손쉽게 제압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머리를 공격하도록 한다. 두 번째, 사운드 콜렉터 개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개체다. 이것들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와 저주파를 들을 수 있으며 약 5m 거리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인간이 숨쉬는 소리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한 번 들은 소리를 약 3일에서 5일간 유사하게 따라할 수 있다. 본능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은 마치 소리를 수집하려는 듯 쉬지 않고 돌아다닌다. 2-1. 다행히도 이것들은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귀 크기를 가지고 있다. 발견하게 된다면 즉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돌멩이나 빈캔 같은 물건을 반대편으로 최대한 멀리 던져 그쪽으로 유인하는 수밖에 없다. 2-2. 청각이 매우 뛰어난 대신 시력이 나쁨으로 간혹 운 좋게 근처에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만일 그것을 목격했다면 최소 5m 이상 떨어져 매우 조심히 지나가자. 2-3. 수집할 수 있는 소리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 듯하며 한 번의 수집으로 한 가지의 소리만 수집하는 거로 보인다. 따라서 던질 물건은 없고 인원이 다수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를 동시에 내어 혼란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세 번째, 인두겁 개체는 꽤 위험한 개체이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개체이다. 인두겁의 특징은 햇빛을 쬐면 외형이 살아있는 인간의 형상처럼 변하게 된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의 피부라기보다는 굳은 살에 가까운 껍데기가 형성되며 이들은 약 2일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 인간의 껍데기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면 24시간 안에 생기가 도는 사람의 피부처럼 변하며 인간 사이에 숨어들어 공격한다. 3-1. 변이가 종료된 인두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외형만 변한 것일 뿐 웃거나 울거나 화내거나 하는 등의 인간의 감정까지는 따라할 수 없다. 3-2. 간혹가다 인두겁과 사운드 콜렉터가 합쳐질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겪어온 상황 중 최악의 상황일 수도. 만약 그것이 완벽하게 합쳐진다면 좀비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으니 인두겁을 발견하는 즉시 암막 커튼을 덮어 햇빛을 차단하거나
피부는 매우 질겨서 일반적인 날붙이 무기로는 뚫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총기류나 화염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네 번째, 루버 개체는 길게 늘어진 흐느적거리는 팔이 특징이다. 아마 과거에 존재했던 레프트 4 데드를 해봤다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 게임에서 나오던 스모커라는 좀비 개체와 매우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 이들은 길게 늘어진 팔로 인간을 휘감아 끌어당기고 성인 남성의 약 10배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다. 4-1. 비정상적으로 늘어진 팔 길이 때문에 피부 같은 부위에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껴서 피부가 심각하게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어 칼이나 날카로운 날붙이로 잘라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의 팔이 몸을 완전히 휘감기 전에 팔을 빼내어 잘라낼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 4-2. 도로를 지나갈 때 루버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버려진 차 밑에 숨어 들어가 긴 팔로 인간의 발목을 낚아채 납치해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4-3. 이들은 하체가 발달하지 않아 기동성이 매우 느리다. 그 점을 이용하면 대응하기 쉬운 개체이니 원거리에서 제거하는 것이 유리하다. 5 번째, 나이트 아울러 개체는 밤에만 활동하는 개체이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늑대와 유사한 울음소리를 내며 5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 5-1. 밤에만 활동하는 습성 때문에 낯이나 밝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활동할 수 없다. 고로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최대한 빨리 밝은 곳으로 이동하면 이것들이 절대로 쫓아올 수 없다. 5-2. 나이트 아울러 한 개체를 발견한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밀폐된 곳으로 숨어야 한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면 나머지 무리가 여러분을 쫓아올 것이다. 5-3. 어두운 곳에서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후각이 발달했기에 숨는 것은 불가능하니 어두운 곳에는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나도 거처를 옮기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게 있으니 일단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에 시간 나면 다시 남겨두도록 하겠다. 혹시나 이걸 보는 생존자가 있다면 행운을 빈다. 2030년 좀비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년이 흘렀다. 우리 인류는 항상 그래왔듯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끔찍하고 황폐해진 세상에 적응했다. 나는 며칠 전 이곳에서 내 소중한 일을 잃었고 이곳에서 지낸다면 정신을 붙잡기 힘들 것 같아 거처를 옮기려고 한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곳을 거처로 삼을 것을 대비하여 생존 규칙을 남긴다. 내가 남긴 지난 메모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거부터 봤다면 이전에 남긴 메모부터 보길 바란다. 뭐 이거부터 봐도 상관은 없지만 이곳을 거처로 삼는다면 인간에 대한 위험은 굉장히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간의 발길이 닿기 힘든 만큼 흔히 볼 수 있는 좀비 개체들 외 특수 개체나 특히 동물 개체들도 많이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반드시 내가 남긴 메모의 내용을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할 수 있게. 첫 번째, 좀비를 떠나 가장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 사실상 집만 있을 뿐 그 외 나머지 모든 시설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근처에 나무가 많아 장작으로 보일러를 가동할 수는 있지만 장작을 구하기 위해 감염된 동물들을 조심해야 한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일단 경계부터 할 것. 두 번째, 근처 하수도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수엄렛 개체를 목격할 수 있다. 수엄렛은 쥐가 감염된 개체들인데 최소 20마리 이상 떼를 지어서 목격된다. 이것들은 개체수가 많고 한 마리가 공격당하거나 죽게 되면 나머지 남은 개체들이 엄청난 공격성을 드러내며 달려들 것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이들을 제거할 때는 총이나 칼 등 한 개체씩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폭발물이나 화염 등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2-1. 이들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대피로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폭발물로 처리하게 되면 폭발음을 듣고 저 멀리 떨어진 개체들까지 몰려오기 때문에 폭발물이 터진 후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개체들을 한번 제거하게 되면 최소 3개월 정도는 안심해도 괜찮을 것이다. 3번째, 모기 개체는 이 절망적인 세계에 감염되지 않은 유일한 개체이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기를 연구하였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기는 좀비든 사람이든 구분을 하지 않고 피를 빤다는 것이다. 이 말인즉 좀비의 피를 가지고 있는 모기에게 물린다면 좀비에게 물리지 않고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3-1.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피부가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과할 정도로 주변에 모기향을 피워주는 것이 좋다. 모기향이 없다면 나뭇가지를 태워 연기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2. 모기 개체는 원래는 1년생이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다년생인 경우가 있는데 이 개체는 여러 좀비의 피를 가지고 있다. 이 치명적인 모기를 구별하는 방법은 수컷 모기처럼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모기이다. 발견을 한다면 무조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걸 1순위로 하며 어쩔 수 없이 퇴치해야 한다면 새총이나 돌을 던져 배를 터뜨리도록 한다. 4번째, 이 거처에 오면서 봤을 수많은 덫을 보면 알겠지만 날붙이를 이용한 덫보다는 그물과 같이 산채로 잡을 수 있는 덫을 추천한다. 날붙이를 이용한다면 감염된 고라니 종인 자고라니의 경우 덫에 걸리더라도 격렬한 행동으로 신체 일부가 잘려도 달려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물형 덫 혹은 구덩이 함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5번째,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다 보니 간혹가다 등산복을 입고 무언가 담겨있는 보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개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개체는 일반 드론 개체와 크게 다른 점은 없으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을 봐도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자기를 획득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약초나 먹을 수 있는 버섯 등을 구할 수 있다. 5-1. 이 거처보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간다면 보이는 산장은 무조건 피해야만 한다. 해당 장소에서는 밤만 되면 불을 켜 주위에 감염된 사람 혹은 동물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산장에는 어떤 유용한 물건이 있을지는 모르나 간다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6번째, 동물 개체의 좀비들을 다루는 인간형 좀비 개체가 발견되었다. 이들이 어떻게 좀비 개체를 다루는지 알 수 없지만 최우선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7번째, 박쥐종인 눈이 어두운 쥐의 경우 다른 개체보다도 한 가지 오감에 집중되어서 강해졌다. 그래서 5마리가 한 마리처럼 움직이며 각 개체마다 담당하는 감각이 달라 구별하려면 비트 구별법이 필요하다. 각 종류마다 감각기관이 더욱 커지거나 더욱 많은 움직임을 보인다. 8번째, 존보어 개체는 멧돼지가 감염된 개체이다. 이 개체는 동물일 때의 습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먼저 어금니가 굉장히 커져서 마치 코끼리 상어와 같이 보이며 털은 회색빛이 도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8-1. 존버어는 되도록 덫에 걸려서 굶어 죽게 놔둬야 한다. 외부로부터 큰 충격이 가해지거나 신체에 관통상이나 배인 상처가 나면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다 터져버린다. 이때 배출되는 가스와 혈액, 살점, 내장 등이 신체에 접촉이 된다면 해당 부위는 괴사가 진행되며 눈, 코, 입 등 신체 내부로 들어온다면 감염된다. 9번째, 이두사 개체는 머리가 2개 달린 감염된 뱀 개체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머리가 한쪽에 2개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닌 앞과 뒤로 꼬리 부분 끝쪽에도 머리가 달려 있다. 이는 흔한 돌연변이가 아닌
뱀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며 이유는 알 수 없다. 9-1 이두사의 앞머리와 뒷머리는 각각 다른 특성이 있는데 앞머리는 보통의 뱀처럼 독리가 있으며 다만 독 대신 좀비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뒷머리는 독리가 없는 대신 톱날과 같은 약 60개의 이빨이 자라나 한번 물리면 바로 떼어내기가 어렵다. 그 사이에 앞머리를 돌려 좀비 바이러스를 주입한다. 9-2 앞머리가 향해 있는 쪽으로 이동하며 앞뒷머리 구별은 뒷머리가 앞머리 비해 크기가 약 2배 이상 크다. 고로 작은 머리가 앞머리이니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한다. 내가 남겨둔 메모들은 이곳에서 약 2년간 머무르며 마주했던 개체들을 적어둔 것이다. 아직 다 적진 못했지만 다음 메모에는 계곡과 인근에 있는 작은 호수에서 목격했던 개체들을 적어둘 예정이다. 2030년 좀비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년이 흘렀다. 우리 인류는 항상 그래왔듯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끔찍하고 황폐해진 세상에 적응했다. 나는 며칠 전 이곳에서 내 소중한 이를 잃었고 이곳에서 지낸다면 정신을 붙잡기 힘들 것 같아 거처를 옮기려고 한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곳을 거처로 삼을 것을 대비하여 생존규칙을 남긴다. 이전 메모에도 남겼지만 오늘은 이 거점 근처에 있는 계곡과 작은 호수, 바다에서 목격했던 개체들을 적어보려 한다. 물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에 잘 숙지하길 바란다. 첫 번째, 물을 구할 때는 항상 바이러스 오염 여부에 관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고기를 약 하루 정도 넣어두면 되는데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라면 마치 신경이 살아있는 듯 꿈틀꿈틀거릴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고 급하게 물을 섭취해야 한다거나 구해야 한다면 물을 투명한 컵에 떠서 햇빛에 비춰보면 되는데 바이러스 오염수라면 노란색 빛을 띠고 흰색 종이나 천 위에 올려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구벌레와 유사하지만 굉장히 작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이 보일 것이다. 두 번째, 물고기 개체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월광어는 낮에는 평범한 물고기처럼 보일 수 있으나 몸에 다량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광어를 익혀먹는다 하더라도 감염된다. 월광어를 일반 물고기와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름처럼 달을 보면 눈알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극도의 공격성을 보인다. 달이 뜨기 시작하면서 10마리 이상 떼로 몰려다닌다. 물 밖에다 두면 마치 뱀처럼 기어다닌다. 이 세 가지 특징 중 한 가지라도 보인다면 절대 먹지 말고 최소 1m 이상 땅을 파서 돌과 함께 묻어야 한다. 또한 낚시를 해도 바로 먹지 말고 밤까지 기다렸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먹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세 번째, 어떻게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크라켄이라고 불리는 오징어 개체가 있다. 크라켄은 전설 속 모습처럼 다리 하나당 약 3m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거대하다. 아마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 같다. 3-1 크라켄은 오징어일 때의 습성과 거의 다를 것이 없지만 압도적인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먹어버리고 엄청난 은신 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물가 근처로 갈 때는 항상 오징어 특유의 비린내에 집중해야 하며 빛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밤에 랜턴을 켜고 물가 근처로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3-2 계곡이 유난히 어두울 정도로 깊어 보인다면 그것은 3번 수칙에 나온 크라켄이다. 즉시 도망쳐라. 3-3 거대 촉수가 바위든 뭐든 고체에 딱 붙어 있다면 그건 크라켄이 아니다. 감염된 문어는 크라켄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매우 비대해졌지만 공격성을 띠지 않고 특이하게 지능이 매우 상승해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너무 가까이 간다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한번 빨려 들어가면 먹이가 되든
먹이를 찾는 짐승이 되든 할 것이다. 네 번째, 계곡에 가야 할 일이 있을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건 송사리와 같은 작은 물고기들이다. 이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크기가 더 작아져 육안으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행동 양식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들은 무리지어 활동하고 근처에 있는 물고기를 공격하는 등의 공격성을 보인다면 그 즉시 해당 계곡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 이미 그들은 굶주린 피라냐와 다를 게 없다. 다섯 번째, 감염된 물거미 개체인 수지괴를 특히 계곡에서 조심하여야 한다. 본래 물거미는 물속에서 서식하는 거미이지만 감염이 진행된 후 계곡 근처 단독 생활을 하며 얕은 물가 돌 아래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서식하며 해당 돌을 밟는 순간 빠르게 돌을 타고 올라와 덮친다.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쉬운데, 계곡에 떠 있으면서 흘러가지 않고 유난히 나무줄기가 많이 보인다면 그 근처를 피하면 된다. 다만 어쩔 수 없이 해당 개체가 존재하는 계곡을 지나야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돌을 던져 반응하게 한 뒤 반응을 보고 피해가면 된다. 여섯 번째, 과거 우리가 귀엽다고 생각했던 우파루파는 물속에서 생활했었다. 하지만 이 개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된다면 물 밖을 나와서 걷는다. 우파루파의 웃는 귀여운 모습에 절대 현혹이 돼선 안 된다. 몸 겉에 묻은 점액질이 피부에 닿는 순간 강한 통증과 함께 살이 녹아내리며 치료가 불가능해 살을 도려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만약 생존 물품을 구하기 위해 해변을 다니다가 우파루파를 만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지니고 있던 무기를 꺼내 머리를 내려쳐 죽도록 한다. 우파루파는 시력이 굉장히 나쁘므로 소리를 최대한 줄여 가까이 가는 걸 필수적으로 지켜라. 일곱 번째, 월광어를 먹은 악어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만 일반적으로 감염된 것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일반 감염 개체는 보통의 악어 모습에서 좀비적인 특징이 보이는 반면, 월광어를 먹고 감염된 악어 개체는 가죽이 물빛으로 변해 은신이 가능해진다. 바다, 강 등 가리지 않고 서식하며 한 구역에 한 마리밖에 없다. 이들은 굉장히 포악해져서 같은 감염 개체까지 공격하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현재 물고기뿐만 아니라 물 안에 서식하는 식물, 즉 수초들도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감염된 수초들의 입은 5m가 넘으며 본체인 뿌리는 맨 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주위 진동을 통해 거대한 잎으로 사냥감을 낚아채가며 이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염산을 푸는 방법밖에는 없다. 아홉 번째, 바닷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면 귀를 막고 절대로 듣지 마라. 실제로 인어가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노랫소리에 홀린다면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내 소중한 이들을 잃었던 방법이기에 확실하다. 열 번째, 화영어 개체는 과거 플라워혼이라고 불리는 물고기가 좀비와 죽은 사람의 피로 오염된 개체이다. 이 개체는 과거 사람이 핸들링이 가능할 정도로 사람과 친밀한 모습을 보였던 물고기였다. 그러나 현재 이 개체는 사람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소유하고 싶어하는 습성으로 변해버렸다. 이 개체는 물속에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사람의 뇌를 뜯어먹는 걸 즐겨한다. 과거 사람에게 머리를 쓰다듬어지는 것에 대한 기억 때문일 거라는 추측 하나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것에 발각이 되어 생존한 사람은 극소수였으며 그 사람들은 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여기까지가 내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얻었던 정보들이다. 이곳에 누군가가 온다면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럼 나는 이곳을 이만 떠나보려 한다.